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제 사건 사고 인기 효자 동영상 중에 하나, 애나 델비 이야기 기억나세요? 뉴욕에서 상속녀 행세하면서 사기치고 다녔던, 호텔에서 공짜로 숙식하고 친구들한테 돈 꿔다니고. 미국에 여러분 애나 델비가 있다면 호주에는 멜 깁슨이 있다. 최근에 넷플릭스의 애플 사이더 비니거라는 총 6부작 TV쇼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넷플릭스 애사비는 살짝 좀 각색이 좀 많이 껴져 있어요. 오늘 그래서 좀 팩트 위주로 사실 기반으로 이 벨 깁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왜 애나 델비랑 비교를 했냐면, 아닌데도 마침 또 우연히도 얘 풀네임도 애나 벨 깁슨이야. 애나 델비, 애나벨 깁슨. 근데 또 이 벨 깁슨도 굉장한 사기꾼이거든? 자, 근데 스포를 먼저 해드리자면, 벨 깁슨을 애나 델비랑 비교하면 나는 애나 델비는 거의 무슨 천사로 느껴져.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거 알죠? 천사는 아니죠, 당연히. 그 정도로 이 인간은 정말, 나는 얘를 I hate her. 헤일이 엄청 증오하는 거잖아요. 센 말이잖아요. 난 정말 얘가 너무 싫어.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고 진짜 지옥에나 떨어졌으면 좋겠어. 애나 델비는 돈 많은 사람들 상대, 혹은 돈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약간 좀 콩고물 하나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 친구들? 약간 이런 마음을 이용했던 사기꾼이었다면, 얘는 저 정말 아파요. 전 암 환자랍니다. 저 시한부 받았는데요. 저 이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살아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몸이 아파서 취약한 사람들,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살고 싶어서, 다른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얘는 정말 어떤 이유로도 용서가 불가능해요. 진짜 얘는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인간인데, 그래서 오늘 얘기하면서 좀 걱정됐어요. 또 너무 격양돼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 흥분하면 또 말이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사건 사고 이야기에서 너무 나의 이 사견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됐지만, 뭐 원래 이런 방송이니까 참고하고 주의하고 들어주세요. 알았죠? 벨은 1991년 10월 8일 호주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태어나 버렸어요. 태어났을 때는 아빠는 본 적이 없고 엄마랑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엄마는 경화증을 앓고 있고 오빠는 자폐증을 앓고 있어서 무려 5살부터 집안일을 혼자 다 하기 시작했대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태어난 생년월일, 엄마와 남동생과 자랐다. 근데 여기부터는 어릴 때 배경도 다 이 뻥쟁이 입에서 나온 거라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다는 거, 요거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벨은 거의 어릴 때부터 소녀 가장이었대요. 벨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는 아주 어린 나이, 그것도 5살, 6살 때부터 나가서 혼자 장을 봐야 했다고. 심지어 여러분, 대여섯 살에 가스레인지 켜고 엄마, 동생 먹일 밥을 해야 됐대요. 가스레인지에 손이 안 닿아가지고 의자 놓고 그 위에 서서 밥을 했다고요. 왜냐? 엄마는 경화증을 앓고 있어서 몸이 아프시고 남동생은 또 자폐증이 있었거든. 그렇다고 집이 유복해서 이들을 돌봐줄 누군가를 고용할 그런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5살인 벨이 발벗고 나서서 이 집안을 캐리를 했답니다. 요리뿐만이 아니야. 청소에 뭐 집안일에 6살짜리 여자아이가 우리 남동생은 왜 자폐증인 걸까? 자폐증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재료며 레시피며 주약 영도 아주 어떻게 남동생을 낫게 해줄 수 있는지 공부하기도 했대요. 진짜 너무 대단하죠? 나는 5살 때 겨우 글 읽기 시작했는데 천재였나 봐 또. 그러다가 12살에 집을 나와버려서 가출을 했다고요. 5살부터 7년 동안 이 집구석을 캐리를 했는데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못 해먹겠다 하고 나가서 가출소녀가 되었대. 그럼 어디 가서 살았을까? 사람들한테는 그때 집 나와서 그냥 친구 집,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소파 같은 데서 거실 바닥에서 자고는 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동네에 사는 웬 나이 많은 아저씨네 집에 들어가서 살기를 시작했대요. 자, 이것만 봐도 알겠죠? 이 엄마도 제정신은 아니라는 거. 뭐 정말 경화증을 앓고 있었고 정말 이 집안일을 다 하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 딸이 거기 가서 살게끔 그냥 뒀어요. 엄마랑도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았대. 참고로 나중에 엄마가 나와서 하는 말은요, 아니 진짜 무슨 소리냐,
쟤 집안일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말도 지지리도 안 긋고 집안일 내가 시킨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지가 그러다가 가출해서 그냥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자기 그냥 방관했다고. 물론 엄마도 미친 거죠. 잘못됐죠. 그렇지만 아무튼 5살부터 가스레인지 켜서 밥하고 이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형제인 닉은요. 여기서 이제 얘 진짜 거짓말인가 보다. 엄마가 얘기해도 저 엄마 제정신 아니라서 뭐 진짠지 모르겠는데? 라고 긴가민가 하다가도 이제 닉이 딱 나와가지고 저 자폐증 없습니다. 도대체 왜 벨이 자꾸 제가 자폐증이라고까지 스토리를 팔아야 했는지 저는 진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자폐 없고요. 라고 나중에 나와서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답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중퇴를 하는데요. 그 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벨은 유명했어요. 거짓말쟁이로요. 진짜 왜 0부터 10까지 진짜 쓸데없는 거짓말 하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였어. 특히 이런 몸 신체 관련한 거짓말을 자주 했는데요. 저 쓰잘데기 없어. 나 시험관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다니기도 했고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 몇 살 때 심장마비 왔어. 나 지난 주말에 심장마비 와서 응급실 갔다 왔잖아.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한다든지 14살부터는 내가 뇌종양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뭐 진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거짓말 있잖아요. 내가 무슨 범죄 사건을 목격해가지고 지금 증인 보호를 받고 있다더니 그런 거짓말로 자신을 뭔가 좀 더 스페셜하게 다른 사람이랑은 뭔가 다르게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걸까요? 아무튼 이런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다녔어요. 자, 그러더니 17살에 중퇴를 하고요. 얘가 살던 곳은 호주의 완전 오른쪽 끝에 있던 데였거든? 근데 여기서 완전 반대 끝쪽에 있는 퍼스라는 곳으로 이사를 해요. 운전해서만 30몇 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자기가 살던 곳에 완전 반대 끝쪽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와가지고요. 여기서는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으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친구가 그렇게 많진 않았나 봐요. 그래도 그냥 직장 동료들이랑 그냥 나쁘지 않게 지내고 그랬는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중에서도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짧게 스사모 할게요. 이 스사모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사 와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처럼 원래 이랬잖아. 원래 살 때는. 근데 머리도 까맣게 염색하고 막 타투하고 갑자기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 피어싱도 하고 뿔테 안경에 완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외모를 바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수사모 친구들도 만나고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끔 글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자기 일기장처럼 맨날 무슨 일이 있었던지 무슨 사적인 이야기를 되게 자주 올렸대요. 근데 뭐 남의 얘기에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또 너무 자주 올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온라인에서 벨한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2009년 5월 갑자기 벨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쓰면서 한국에서는 왜 뭐 붐업 인기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갑자기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안녕 스사모 친구들아. 난 지금 병원 침대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 얘들아 기억나? 내가 얼마 전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다고 글 썼었잖아. 그래서 동네 병원 갔는데 의사는 그냥 계속 스트레스 때문이라면서 항우울제만 처방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약만 믿고 먹고 있었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더니 기억나지? 얼마 전에 나 공원 산책하다가 픽 쓰러졌다고. 너네가 막 댓글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병원 가봐라 그랬잖아. 그래서 너네들 조언 덕분에 더 큰 병원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크 존스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가상인물이에요. 그런 의사 선생님 없습니다. 마크 존스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시더니 나 뇌종양이래. 거기다 심장에도 문제가 있대. 자, 이 글을 올리니까 다들 사람들이 아니 젊은 나이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엄청 동정해주고 야 그럼 그때 오진단했던 의사는 뭐야? 진짜 큰 병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이러면서 다들 배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줬어요. 자, 갑자기 큰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더니 며칠 후에는 얘들아 나 심장 배액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지금 고민이야. 그러더니 한 2주 후에는 자기 심장 배액 수술을 받게 됐다고. 근데 나 수술이 잘 안 됐어. 심지어 수술 중에는 심장마비가 와서 무려 3분 동안 사망 상태였는데 제세동기로 살아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내 가슴에 멍이 가득해. 난 일어나서 울면서 아이폰을 찾았어. 그래도 나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글을 쓰고 있잖아. 난 미라클이라고. 내가 기적 그 자체야. 라고 썼어요. 이 말에 많은 친구들이 감동받았어. 야 그래도 죽다 살아났네. 사후세계를 보기라도 한 거야? 3분을 죽었다니. 너 정말 대단하다. 넌 생존자야.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면서 따뜻하게 지지해줬어요.
자, 벨은 점점 이 커뮤니티에서 뇌종양과 싸우는 젊고 멋진 친구로 유명해졌고 거의 매일 또 이 커뮤니티에 내가 항암제를 뭘 했고 키모테라피 등등 자기가 받는 치료 소설을 썼다고요. 18살이 된 2009년 7월 갑자기 얘들아 나 의사 선생님 따라서 멜번으로 이사 가게 됐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퍼스에서 멜번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퍼스 살 때는 까맣게 염색한 머리에 막 망고나시 입고 타투하고 피어싱 막 펑크 락커처럼 다니더니 갑자기 여기 와서는 갑자기 멜번 모르겠어. 이 분위기에 맞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옷도 막 블라우스 셔츠에 되게 프레피한 스타일로 이렇게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다시 금발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남자친구도 만나가지고 아이도 낳아요. 뇌종양에 심장 문제까지 있는데 그 임신한 이야기도 막 이 커뮤니티에 공유를 했고 그렇게 아들 올리버도 낳게 됐어요. 근데 남자친구랑은 사이가 그전부터도 안 좋았는데 출산을 하고서도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둘이 헤어지기로 하고 공동 육아를 하기로 해요. 근데 이 와중에도 벨이 아주 바빴어요. 왜냐? 맨날 온라인에 글 쓰고 있거든. 이제 아이 낳고부터는 벨은 더 유명해졌어요. 병마와 싸우는 엄마, 거기다가 이제 싱글맘이라고요.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이 스사무 커뮤니티를 벗어나서 나의 페이스북, 블로그에도 자기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고 내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와주는 사람이 매일매일 1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000명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 블로그에 자기는 이제 뇌종양이 아주 심해져서 나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난 싱글맘으로서 나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난 살고 말 테야. 이런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글로써 남기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났어. 2달이 넘게 지났다고요. 이제 자기 말대로라면 벨은 곧 죽어야 돼. 그렇잖아. 4달 살 수 있다며. 이제 1달 남았다고. 근데 페북에 갑자기 얘들아 깜짝 뉴스야. 나 이제 병원에서 받던 그 모든 치료들을 다 멈추기로 했어. 이렇게 독한 항암제, 화학요법 그런 힘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전이 없잖아. 하지만 난 그냥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나에겐 사랑하는 올리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 벨 오늘부터 선언한다. 난 오늘부터 현대의학을 거부하겠어.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는 자연치유요법과 대체의학으로 자기의 암을 스스로 고쳐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자, 여기서 애플사이더 비니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넷플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제시카 에인스코프라는 인물이에요. 아마도 벨이 이 제시카의 카피캣이다. 이제 손민수다. 이 제시카처럼 되려고 따라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제시카의 가족들은 이 넷플에 자기 딸 제스가 묘사된 모습이 각색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건 좀 TMI입니다. 뇌종양이 오래되면 두개골이 가라앉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암세포가 열량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지낼 수가 없다. 쇼에 나온 것처럼 각색하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시카는 1985년 호주 출생으로요. 2008년 23살에 상피양육종이라는 희귀한 조직암을 진단받아요. 그러니까 2008년이니까 벨보다 그 전이죠. 23살인데 팔을 다 절단해야 된다는 거야. 그 어린 나이에 액티비티도 되게 많이 했고 그랬던 제시카에게 팔절단이라는 거는 죽음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현대의학 대신에 나는 자연요법, 대체의학을 하겠다. 그래서 주스, 디톡스, 관장, 식이요법 위주 이런 생활을 블로그에 굉장히 많이 공유를 했고 자기가 치유되고 있다고 믿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웰니스 워리어, 웰빙 전사 이런 별명으로 불리면서 책도 내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2013년도에 엄마도 유방암에 걸리시는데 같이 자연요법을 하다가 엄마 사망하셨어요. 금방. 그리고 제시카도 자기가 치유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2015년에 사망하고 마는데요. 사망하기 전까지 제시카가 공유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실제로 아팠고 근데 이걸 이겨내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기 때문에 벨이 제시카를 엄청 따라했고 친구인 척하면서 완전 그냥 마음속으로 팬이고 동경하는 거야. 근데 마치 사람들한테 자기가 제시카랑 아는 사이인 것처럼 자기가 완전 베프인 것처럼 친한 척을 하고 다녔어. 제시카는 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요. 관심도 없었다고. 얘한테 1도 관심 없어. 근데 얘를 보고 저거는 사업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 진짜 저렇게 자기 병으로 인기를 얻었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래서 머리도 다시 금발로 바꾸고 한 거 아니야? 옷도 제시카처럼 입고? 야금야금 따라해서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게 나중에 제시카가 죽고 장례식에 찾아가서 자기 제시카랑 생전 친했던 친구라고 그러더니 장례식 가가지고 예배 보는데 그 누구보다 가족들보다 남자친구보다 그 누구보다 꺼이꺼이 울면서 그런 연극을 했대요. 지 마음속으로는 베프가 아니라 동경의 대상 닮고 싶은 여성 뭐 그런 거였겠지. 근데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쟤 진짜 미친 얘 이제 점입 가경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쨌든 뭐 제시카에게서 영감을 받았는지 제시카가 했던 말들이야. 저 이제 현대의학을 거부하고 자연요법으로 저 수술을 치료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소셜미디어에 그런 업데이트를 하는 거야. 얘들아 나 놀랍게도 해독 주스 마시고 하면서 암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이게 진짜 된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자 이러면서 긍정적인 명언도 올리고 이때쯤에 이제 막 인스타그램도 런칭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막 명언도 올리고 뭐 암을 치료해주는 악성 종양도 물리치는 슈퍼푸드라면서 스무디 레시피 이런 것도 올리고 운동하는 모습도 올리고 하면서 완전 갑자기 일약 웰니스 건강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자, 이때쯤에는 클라이브라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남자친구도 만나가지고요. 이 남자친구가 아들을 그냥 다 봐줬대. 왜냐? 벨은 맨날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올려야 되니까 애까지 맡기면서 이때쯤 점점 더 공격적으로 온라인에 자기의 이 기적 같은 치유의 여정을 점점 더 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암에 걸려서 이 시야도 잘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당근 주스를 이렇게 해서 마시니까 점점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관장도 그냥 관장이 아니라 극단적인 단식, 디톡스를 하면서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요. 벨 깁슨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던 거는 며칠에서 몇 달 동안 일반식을 전혀 먹지 않으면서 주스, 허브 농축액, 애플사이더 비니거만 마시고 관장을 하면 기생충도 다 죽고 몸이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되게 위험한 방법인데 벨 깁슨은 이걸 하면서 너무나 많은 효과를 봤다. 무엇보다 관장하다가 팔뚝만한 기생충이 나왔다고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얘들아 나 이 클렌징을 하면서 관장할 때마다 점점 물이 맑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상에 엄청난 기생충이 나왔잖아. 정말 엄청난 크기였어. 이걸 영상으로 남겼어야 했는데. 내 뱃속에서 나온 이 기생충은 진짜 최소 60cm는 됐는데 자기 몸을 꽁꽁 무슨 소용돌이처럼 5번 이상 감고 있었어. 나오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해방감이 느껴지고 하루 종일 붕붕 뜬 기분이었어. 이런 소설을 적기도 했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 제스님이었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뇌종양 이렇게 오래 하면 두개골이 가라앉기도 하고 저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잖아. 저렇게 실제로 뇌종양을 겪은 사람들이나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아니 저럴 수가 없는데? 의료진들도 저런 자연요법 벨이 말하는 거는 입증되지 않았고 과학적 근거가 너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사람들이 벨을 두둔하는 거예요. 야, 너 뭔데 우리 벨 언니한테 그런 얘기해? 너가 뭘 알아? 뭐 의사면 다 알아? 그럴 거면 암 환자들이 왜 죽는데? 그러면서 나도 뭐 암 치료 받았는데 뭐 효과가 없었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벨을 두둔해줬다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차도가 없었던 사람들은 벨을 지지했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보고 싶어 했고 따라해볼까 하는 영감도 막 받고 있었어요. 이 인기를 기세로 벨은요 2013년 8월 더 홀 팬트리라는 어플을 출시를 해요. 3.79달러짜리 유료 어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비건, 글루틴 프리, 데어리 프리 이런 건강 쿠키 만드는 법, 건강 레시피, 샐러드, 스무디 이런 것들을 올렸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팁, 왜 음식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지 이런 철학 같은 것들도 올렸어요. 이 앱은 올리자마자 몇십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을 해요. 곧바로 출시되자마자 음식, 음료 부분 애플 선정 1위. 최고 어플이 됐다고요. 여러분 레시피 만들고 이런 건 문제가 없어. 건강하게 먹으면 좋죠. 근데 또 레시피도 문제인 건 뭔 줄 알아? 미국의 유명한 마사 스튜어트 알죠? 그 마사 스튜어트 레시피를 또 교묘하게 베꼈어.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자기 거인 것처럼 올린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건강하게 먹으면 좋은 거잖아.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근데 문제는 이런 레시피는 도구일 뿐이고 자기 스토리를 팔고 있는 거잖아. 나 이거 먹어서 이 레시피대로 해서 암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이 어플이 출시되면서 호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나 암 환자들이 와, 이 어플 개발자 좀 봐. 시한부 인생 4개월 선고받았는데 이 음식을 먹고 좋아졌대. 이 여자 좀 봐. 너무 건강해 보이잖아. 누가 암 환자로 보겠어? 너무 멋지다. 머리숱도 이렇게나 많다고.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그리고 애도 있다는데 나는 파워 망상러라 그런가? 난 그런 생각도 들더라. 어린 애들 있는 실제 암에 걸린 엄마들은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지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들이 눈앞에 있는데 나 눈물 날 것 같아. 얼마나 죽고 싶지 않겠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벨 깁슨이 이렇게 해서 자기는 병을 치료했다고 하면 그 이야기 얼마나 따라하고 싶겠어요. 나도 얼마나 저렇게 되고 싶겠냐고요. 실제로 많은 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벨 씨, 저도 4기 무슨 암이에요. 저는 몇 년 남았어요. 몇 달 남았어요. 당신을 보면서 힘을 낼게요. 이런 댓글들. 카페, 길거리 이런 데서 벨을 알아보고 막 손잡고 인사하는 사람들. 당신이 희망이라고 계속 싸워달라고요. 저는 애나델비 넷플릭스 쇼 보면서는 눈물 한 방울 안 났어. 흥미롭게 봤어요, 사실. 근데 벨 깁슨의 애플 사이더 비니거는 물론 각색된 내용들이 많기는 하지만 시작 10분 만에 1편에서 눈물이 줄줄 났어. 거기서 실제 암을 앓고 있는 여성이 카페에서 벨을 보고 막 나도 사실 암이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야. 진짜 천벌을 받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알고 들으니까 우리는 너무 막 화가 나는데 이 사이코 벨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걸 다 얻은 거 아니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그걸 넘어서 사업적 성공까지. 일말의 양심 가책도 없나 봐. 오히려 사람들에게 저도 무슨 말인지 너무 공감해요. 여러분 그래도 에스프레소 한 샷, 에사비 한 잔, 건강 주스,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이면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지랄을 하면서 암 치료 끊으라고. 병원에서 하는 치료법들 거부하시고 저처럼 자연적인 자연에서 찾으라면서 건강을 저 좀 보세요. 이러고 있었다고. 또 소개했던 것 중에 커피 관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관장을 커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끈뜨끈한 커피 용액을 직장에 주입해가지고 관장을 하는 방식인데 뭐 이거를 하면 디톡스가 되고 신체 정화가 되고 암 치료도 된다 궁극적으로. 근데 이런 거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탈수, 직장 손상, 카페인 중독, 심지어 이거 하다가 2명이 사망한 사례도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근데 대체요법으로서 실제로 이걸 하는 암 환자도 있는데 문제는 얘는 암도 없으면서 이걸 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거야.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백신 반대론자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백신도 맞지 마시라고. 제가 왜 암에 걸렸는 줄 알아요? 가다실 맞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백신 반대 메시지를 또 전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한 여성들 중에는 이제 카일리라고 백혈병에 걸렸던 카일리는요, 벨의 이런 생존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병원에서 받던 백혈병 치료를 다 끊고 벨처럼 주스 클렌징, 커피 관장을 따라했어요. 근데 병이 너무 급속도로 악화되는 거야. 거의 죽을 뻔했대요. 사경을 헤매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다행히 벨의 방법을 중단을 하고 다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아마 벨의 치료법을 굳게 믿고 더 오래 했다면 아마 자기는 이미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카일리라는 여성뿐일까?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벨을 믿고 따라했다가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막 댓글을 이게 말이 되냐, 당연히 뭐 거짓말이지라고 하지만 사람이 암에 걸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면 뭐라도 시도하고 싶어지잖아요. 나도 키모테라피 지긋지긋해. 나도 자연요법으로 할래. 하면서 제때 치료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암 치료가 될 거라고 믿었다가 안 좋게 되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많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희망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사기꾼 같은 인간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믿으니까 이 어플의 인기는 고공행진을 했고요. 벨은 어플로만 수십만 달러, 몇 억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플에서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 2015년도에 애플워치가 출시될 예정인데 여기에 애플워치의 기본 어플로 이 더 홀 팬트리, 벨의 어플을 여기다가 넣겠다. 계속 1위 어플이었잖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실제로 벨을 캘리포니아로 초대해가지고 애플 공식 행사에도 초대하고 계약 중에 있었어요. 이제 벨은 호주에서 그냥 이런 작은 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진짜 완전 대형 인플루언서.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펭귄이라는 출판사에서도 그 어플에 있는 그 레시피로 우리 책 냅시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꽤 큰 출판사예요. 더 펭귄을 업고 책까지 출간을 했습니다. 책의 인트로를 보면 지 아들 사진까지 박아가지고 진짜 이건 또라이 아니야? 실제 자기 아들인 올리버 사진과 함께
옆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인트로가 되게 길고 되게 자세하게 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암 진단 전 당신의 삶은 어땠나요? 저는 정말 엉망진창인 집에서 자랐어요. 아빠도 모르고 아픈 엄마의 자폐증 형제까지 6살부터 밥하기 시작하고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암 진단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기에 제가 20살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CI도 문제가 생기고 그 무엇도 읽히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의사도 뭔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나중에야 말기 뇌종양이라는 걸 알고 4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시피가 시작이 돼요. 머리 풍성한 거 보소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뭐 물론 이제 치료가 됐다고 하지만 시험부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저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어플 개발하고 저러지? 보통은 바빴던 사람들도 모든 걸 내려놓고 좀 쉬기 마련이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뇌종양은요. 저도 몰랐는데 이런 암처럼 1기, 2기라고 하지 않고 스테이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 그레이드로 이야기를 한대요. 나도 몰랐어. 근데도 얘는 계속 자기 뭐 2기 선고를 받았다, 4기, 3기 이렇게 기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얘 왜 자꾸 기라고 얘기하지? 의료업계에서도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실제로 벨을 믿고 희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벨을 보호했어요. 니들이 말하는 그런 현대의학 요법 우리도 다 받아봤는데 아무 효과도 없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런 비판이 있어도 실제 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암으로 떠나보낸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너네 의사들이 뭘 다 아냐 그럼 암 치료해라 너네나 제약업계다 한패다 이러면서 오히려 배를 두둔해줬고요. 이렇게 돈을 벌면서 사업차 출장도 엄청 자주 가고 팬시한 여행도 다니고 돈 많이 버니까 이제 완전 성공한 비즈니스 워먼이 됐다고요. 바로 BMW 새 차 뽑고 해변가에 멋진 방 3개짜리 집도 사고요. 명품 백, 명품 옷에 이빨도 다 고쳤어. 사업 초기에 벨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You taste like mango, full of whole foods and vegetarian recipes, which is the way that we encourage people to get back to the fundamentals of eating more fruits and vegetables. After trying the traditional treatment methods, she turned to whole foods to heal herself instead. 야, 저 눈썹 수채, 머리 수채 얼마나 건강해 보여. 아니 나라도 내가 암 앓고 있고 아픈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해서 암을 낳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연 식품을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이런 레시피를 담은 책입니다. 이러면 나도 사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점점 일이 커지면서 이제 직원들도 생겼잖아요. 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기는 했어요. 저 대표님 여기 레시피에 들어가는 비트요. 어떤 양리적 효능이 있다고 적으면 될까요? 어떤 부분에 도움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잠깐만 비트의 효능 뇌종양이 있을 때 비트의 효과 하면서 갑자기 구글링하고 핀터레스트 하면서 이거는 이런 효과가 있고 지도 몰라. 한 직원한테는 나 암 관련해서 의사 선생님 보고 온다고 하더니 다른 직원이랑 얘기해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야. 그 병원 간다고 했던 날 나랑 같이 점심 먹었는데? 같이 밥 먹고 놀았대. 병원 안 가고. 아무튼 병원 간다고 할 때마다 암센터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치과에 갔다 왔어. 치과에서 라미네이트 받고 있는 거였고요. 또 병원 간다고 하더니 피부과 가서 보톡스 받고 필러 받고 기계 태닝 받고 아무튼 병원만 갔다 오면은 갑자기 병원은 병원인가? 입술이 빵빵해지고 눈밑이 빵빵해지고 주름이 펴지고 23호에서 갑자기 28호가 돼서 오고 이가 골아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게 애플 초대된 그때거든요. 봐봐. 이가 갑자기 엄청 얼마나 골라졌나. 아니 내가 직원이라도 암센터 갔다 오신다더니 갑자기 치열이 바뀌어져서 왔어? 황당하겠죠. 특히 직원들 중에서도 벨과 같이 일하던 친구이자 직원인 이 샤넬은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에사비에서는 완전 다른 인종으로 나와. 흑인으로 나와. 흑인. 샤넬의 역을 맡은 배역이 제시카 있죠? 아까 진짜 암에 걸렸는데 자연치료법을 하다가 이제 사망한 사람. 그 사람의 친구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의 친구는 아니고요. 둘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2012년에 벨의 사기 사업이 완전 초창기일 때 만나게 됐는데요. 샤넬은 당시 인턴 기자였고 기사에 쓸 벨의 인터뷰를 하려고 만났다가 둘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샤넬도 처음에는 벨이 너무 멋있고 강인한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심스러운 거야 뭔가. 그러던 중에 2014년 중순 벨이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또 올려요. 제 마음속 깊은 좌절과 고통을 담아 저의 아름다운 커뮤니티에 전합니다. 오늘 밤 저는 사랑과 강인함을 담아 공지합니다. 저는 오늘 3번째, 4번째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2차성 암, 또 하나는 1차성 암으로 제 혈액, 비장, 뇌, 자궁, 간에 모두 퍼졌습니다. 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필이라는 박사한테 새로운 진단을 받고 왔다라고 해요. 미리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번에는 이 필이라는 박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벨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진단을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둘이 엄청 가까운 사이였거든? 그러니까 샤넬이 갑자기 앵스러운 거야. 언제? 갑자기? 엄청 건강해 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됐다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안 그래도 뭔가 이상했는데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암튼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 전이가 됐다는 거야. 아 그리고 또 벨이 어플 홍보를 하면서 나의 미션은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각종 기부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했어요. 어플의 수익금 얼마 뭐 혹은 전부를 기부했다고 하고 이 단체들 뿐만이 아니라 조슈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호주에 사는 당시에 7살이었어요. 5살에 희귀 뇌종양을 진단을 받아가지고 뇌종양을 앓고 있는 아이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부모님들은 아픈 자식을 갖고 있는 것도 고통이지만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이 가족을 어떻게 벨이 알게 됐어. 이 가족한테 접근해서 내가 너무 공감한다고 이 아드님이 겪고 있는 거 나도 다 겪어봤는데 세상에 이걸 5살 때부터 겪었다니 마음이 찢어진다 그러면서 이 애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렸어. 조슈아는 저랑 비슷한 악성 뇌종양을 앓고 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저는 이 어린 소년의 여정과 이야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그들이 기적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한 주간의 어플 판매 수익 100%는 모두 조슈아의 가족에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 동안 또 30만 불, 그러니까 몇 억을 이 기관과 조슈아라는 개인 아이한테 후원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지. 기부는 한 거지 하시는데 자 이제 들어보세요. 보면은 암 환자라면서 맨날 인스타그램에는 슈퍼푸드만 드셔야 돼요. 클린식을 하셔야 저처럼 이만큼 살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서는 실제로는 샤넬을 보니까 맨날 맥도날드 먹고 후라이드 치킨 먹고 술까지 마시고 마약까지 한대. 거기다가 먹는 약이라고는 다이어트 약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암 관련해서 무슨 약을 먹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샤넬의 머리를 탕 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까 제가 조슈아 얘기 해드렸잖아요. 7살짜리 조슈아 이야기. 어느 날 벨네 집 냉동실 문을 딱 열어봤는데 엥? 어디서 많이 본 음식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더라? 아, 이거 우리 집 음식 컨테이너잖아. 아니 예전에 벨이 샤넬한테 음식 좀 해와달라고 조슈아 알지? 걔네 가족들 먹일 음식인데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 레시피에 이거 만들어서 조슈아 좀 갖다 주고 싶다고 너가 해줄 수 있겠어? 샤넬은 당연히 좋은 곳에 쓰이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하지. 진짜 이틀 동안 좋은 재료들 오가닉으로 여기저기 엄선해서 구하고 찾아고 모아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직접 해서 이만큼 만들어서 갖다가 줬는데 그게 그대로 이 집 냉동실에 있네? 아니 조슈아 준다고 해서 만들어줬더니 정성으로 만든 그 음식을 지가 처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터져 안 터져? 열받죠? 그니까 샤넬의 의심이 더 깊어진 거야. 야, 너 진짜 암이 그렇게 많이 전이이 된 게 사실이야? 실제로 샤넬도 주변에 암으로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어요. 너 보통 그렇게 암 진단받고 한 사람 말만 믿지 않는다. 의사가 틀릴 수도 있다. 다른 병원 가서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벨이 하는 말이 너 괜찮아. 나 그럴 시간 없어. 아니 무슨 젤 네일 부러져서 네일 받아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생사가 달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암 진단 다시 받으러 못 가겠다고? 이러던 와중에 벨의 아들인 올리버 생일날이었어요. 갑자기 벨이 음식 이렇게 막 옮기다가 음식을 탁 떨어뜨리더니 그 요즘에 간질발작이란 말을 안 쓴대요. 뇌전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뇌전증 증상을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무 당황하고 막 깜짝 놀랐어. 어떡해 벨이 암이 전이가 됐다더니 진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나 봐. 이러는데 샤넬이 다들 뭐하고 있냐고 구급차 불러야지 하면서 구급차 딱 부르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니 괜찮아. 서양 의학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 난 무조건 자연 치유만 해야 돼. 내 아들 생일에 구급차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없지. 근데 샤넬이 딱 요때 요 모먼트 갑자기 뇌전증을 보이다가 갑자기 911 소리 딱 구급차 소리 듣자마자 벌떡 깨어내는 그 모먼트에서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얘 이거 다 연기구나 하면서요.
그때 기가 막힌 거는 또 넌시눈인지 뭔지 샤넬은 여기서 얘 거짓말이다 캐치를 했는데 얘는 오히려 또 소셜미디어에 제가 최근 뇌종양 증상의 악화로 뇌전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에게 어떤 영적 기능이 더해진 것 같아요. 갑자기 다른 사람의 기운 그리고 병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라는 개쌉소리를 주절거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러고 있으니까 샤넬이 어느 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 다른 친구들, 직원들을 데리고 이 집에 쳐들어와. 그리고 다짜고짜 벨한테 Are you sick? Yes or no? Belle, are you sick? 이렇게 물어봤대. 야, 너 진짜 아픈 거 맞아? 네, 아니요로 대답하라고. 그랬더니 벨이 뻔뻔하게 의사가 암이래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샤넬이 어디 병원이냐? 어디 병원 가서 진단받았는데 너 병원 간 적 없잖아. 그러니까 나 병원 안 갔어. 그 닥터 필 의사 선생님네 집에 가서 진단받은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샤넬이 그러면 의사 소견서라든지 진단서, 뭐 MRI 스캔한 거라든지 뭐든지 나한테 보여달라고. 너가 진짜 아프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뭐 어떤 거라도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벨이 하는 말이 나 그런 거 집에 안 둬. 그런 건 부정적인 거라서 부정 타면 안 돼. 내 병에 좋지 않다고. 난 그래서 그런 거 집에 안 둬. 라고 막 둘이 옥신각신 하고 있는 와중에 위에를 딱 보니까 고급 해변가 2층 집 샀잖아요. 2층에서 이 남자친구인 클라이브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샤넬이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클라이브한테 따졌어요. 클라이브 넌 알 거 아니냐고. 네 여자친구 진짜 아픈 거 맞아? 그랬더니 클라이브가 바로 Nope. 아니, 쟤 안 아픔. 알려진 바로는 아마 클라이브도 모르겠어요. 벨이 나 이거 다 사실 뻥이야. 너만 알고 있어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눈치상 클라이브도 알게 됐을 거라고 같이 살면서. 그런데 그 애플 사이더 비니거 쇼에서도 자기 친아들도 아닌데 굉장히 큰 유대감을 갖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친아빠도 아닌데 애한테 정이 너무 많이 들어버려서 애를 거의 자기가 다 키우다시피 했다고. 실제로 샤넬한테도 나는 이 자식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버 보호해야 돼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대요. 자, 그러니까 샤넬이 벨 너 앞으로 애플워치 출시 예정인 거 앞으로 있을 행사 이런 거 다 취소해라. 너 진짜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짓이고 너 진짜 되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벨을 막진 못했어요. 그해 2014년 코스모폴리탄이 선정한 올해의 두려움 없는 여성으로 압도적인 표를 받고 선정이 돼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해서 또 뻔뻔하게 마이크를 잡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암을 이겨낼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라고 절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고요. 책도 2탄 만들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계약을 수락을 했어요. 자, 이런 막 후원하고 코스모폴리탄 이런 데 선정되고 이런 벨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이미지는 점점 더 좋아지고 이 매출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이런 유명세를 입고 벨은 심지어 아동 암센터 있죠. 호주에 있는 아동 암센터들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나랑 같이 콜라보 하자고. 여기에 한 켠에 제 주방을 내주세요. 여기다가 더 홀 팬트리 주방을 만들고 제 어플에 나와 있는 이 레시피로 애들한테 음식 내주는 거 하자고. 그러면 홍보가 더 잘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너무너무 다행히도 애플이나 이런 출판사 코스모폴리탄과 달리 의료기관에서는 당신의 이런 의료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이런 레시피도 솔직히 이 의료기관에서는 좋게 보겠어요? 대체의학을?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걸 거절을 했어요. 진짜 너무 다행이죠. 근데 진짜 여러분 무슨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나 봐. 끝이 없어. 자, 이러다 보니까 샤넬이 빡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샤넬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이 샤넬하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 몇 명하고 해가지고 호주의 한 언론사에 제보를 해요. 그리고 이걸 담당하게 된 기자가 암 전문가들한테 이 벨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 뭐 치료법 이런 것들 분석을 맡기는데요. 당연히 의사들은 이렇게 치료가 된다는 거는 절대 진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라고.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 어디에도 기적은 존재하니까요. 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다. 벨이 지금 뇌종양에 비장, 뇌, 혈액, 간, 자궁에 암이 다 퍼졌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암이 퍼진 사람이라면 일단 저런 치료법으로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전혀 없고, 그리고 저렇게 막 출장 다니고 여행, 골프 치고 이런 일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그리고 기자들이 파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니 26살이라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23살인 거야. 심지어 나이도 속였어.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나이도 속였는데 이 모금했던 이 후원금은 후원처에 전달된 게 맞을까?
싶어서 그동안 했던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무슨 센터 어쩌고저쩌고 다 연락을 해봤는데 그 어떤 기관도 벨 깁슨이 누구예요?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돈 전달은커녕. 아 설마 그 뇌종양 갖고 있던 7살 조슈아 가족들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겠지? 조슈아네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다? 에사비 그 드라마에서는 믿고 있었어. 그 돈을 우리한테 결국에는 전달해 줄 거라고. 근데 사실은 조슈아 부모님은 우리 애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그런 모금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고요. 벨이 자기 인스타에 자기 아들 사진 올려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수익금은 다 조슈아한테 갈 거니까 혹시 아직 다운로드 받지 않으신 분들, 주변에 건강 레시피 찾는 모든 분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증조 할머니까지 다 읽어가지고 다 소개하라고 그래놓고서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지도.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벨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우리가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당신 정확히 어떤 암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왜냐면 개인 의료 기록은 열람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게 암이 뻥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 어디서 진단받았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후원금은 어디다 쓰셨나요? 하면서 21개의 질문을 시작했어요. 벨은 이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 쫄렸겠죠. 근데 답장 안 하고 곧바로 한 자선단체에 얼른 돈을 보냈어. 얼마? $1,000. 140만 원 정도예요. 아니 그러면 나머지 29만 9천 달러 후원했다며. 그건 다 어디 갔냐고. 근데 그 와중에 딱 $1,000 얼른 냉큼 어디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 조슈아 7살짜리 애기는 10원 한 푼도 못 받았어. 그 29만 9천 달러 어디 갔어요? 다 벨 호주머니로 들어간 거예요. 아픈 사람들한테 써달라고 좋게 보낸 그런 돈을 지 라미네이트하고 머리하고 옷하고 마스카라 사는 데가 다 썼다고. 2014년도 완전 벨 깁슨의 해였거든요. 돈 엄청 벌고 잘 나갔다고 책도 내고 애플에 초대도 받고요. 하지만 2015년 3월 8일 드디어 벨 깁슨의 폭로 기사가 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암이 거짓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료 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니까. 근데 다만 이렇게 나왔어요. 벨 깁슨이 후원단체에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병도 허위일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가게 됐어요. 여기에 벨은 자기 소셜미디어에 이 기자놈들, 이 언론이 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랑 일하던 직원이 저한테 나쁜 마음을 먹고 허위 사실을 제보했는데 이 기자라는 놈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그냥 그대로 보도해버렸다고. 그리고 후원금은요 다 전달될 거예요. 이게 다 사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이 현금 플로우 때문에 이 돈이 묶여 있는 거지 결국에 다 후원할 건데 얘네들이 기사를 이렇게 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쫄리잖아. 그러니까 벨이 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기자들 자기가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다. 그러면서 기자분들 다들 멈춰주세요. 당신들 때문에 지금 선량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살자를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며내가지고 그 사람들 탓을 하고 있어요. 네 기사 때문에 누가 살자를 하고 싶은데. 진짜 어처구니 없죠. 자, 여기에 호주 주간 여성지랑 인터뷰를 하기로 해요. 여기서 자기는 이제 해명하겠다고. 아마 자기는 이 기사가 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벨은 제 생각에 대중들은 다들 바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이 잡지사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략을 바꿔가지고 맞습니다. 저 암 아니에요. 제가 암인 줄 알았는데 오진이래요. 어쩐지 암이라기엔 별로 안 아프다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정말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네요, 여러분.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저도 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기사 사진, 아련, 심각, 억울, 표정을 이 한 사진에 담아. 사진 촬영까지 했어. 화보 촬영까지 했어. 나는 피해자다. 아, 억울해. 아, 오진이래. 어떡해. 이 의사놈들 다 니네 잘못이잖아. 갸륵스. 개억울. 이렇게 애처로운 표정으로 기사 사진 화보도 찍고요. 또 여기서도 존재하지도 않는 의사들 탓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 5살 때부터 날 힘들게 하고 집안일을 시키니 엄마 때문이에요. 이러고 진짜 미친 것 같아. 60minute 알죠? 호주에. 진짜 유명한 인터뷰 방송이잖아요. 애나 델비도 여기 나왔었잖아. 여기도 나와, 자진해서. 물론 출연료가 거의 뭐 1억 가깝다고 듣기는 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60분에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암환자라서 속임당했다고. 자기도 그걸 알고 상실감이 굉장했다.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아니 암이 아닌 걸 알아서 슬프셨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거를 믿고 속임당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상으로 보실래요? 근데 인터뷰하는 언니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무서워요. 내가 벨이었으면 거짓말 안 했어도 살짝 쫄았어. 거의 경찰이야. 예, 맞아요. 무슨 형사님이에요. So he comes to your home and he does some tests on you. 어떻게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집으로 와서 암 검사를 진행했다고요? He does. It was a 네. box, a machine with lights on the front, and that machine was apparently German technology. It's two metal pads, one that goes below the chair and one that goes behind your back, and then that measures what I believe or remember to be frequencies. And what were the results? 벨이 설명한 암 검사 이야기를 하자면 마크라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이거를 통합의학이라고 부르던데 독일식 기술이라고 하셨다. 상자처럼 생긴 기계였고 금속 패드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 의자 아래에 있고 하나는 뭐 등에 받쳐서 뭐 아무튼 패드를 붙여서 주파수 같은 걸 측정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나요 하니까? He said to me that I had a stage 4 brain tumor. 선생님 말로는 제가 4기 뇌종양이라고 하셨어요? That I had approximately 4 months to live. 4개월 정도 살 수 있다면서요. I have new and secondary cancers. Did you think to go to the hospital? Did you think to get this checked out?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언니가 그러면 진짜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을 하신 적은 없나요? 병원에 진짜 가봐야겠다? 흔들리는 눈동자. Not really, not initially. 아니요. Devastated. It just sounds like you chose to believe that you had cancer. 제가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갈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뷰 언니 표정 보라고. 제가 보기에 당신은 암에 걸려야겠다고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Nobody wants to live with the fear of a terminal illness or dying. 누가 암을 갖고 누가 죽어가는 삶을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선택을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너가 했잖아. But he knows that better than people who actually live with that. And you didn't live with that. That's not what you had. You know what the definition of truth is. 당신은 진실의 정의를 알고 있습니까? Yes. What's your definition of truth? Speaking with honesty 뭐 진심으로 말하기, and with clear definition around fact. 사실에 가까운 설명. 이 진실 아닐까? 근데 왜 이렇게 진실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말에 이렇게 힘들게 대답할 일인가? You're 23, right? Well, actually, how old are you? I've always been raised as being currently a 26-year-old.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냐는 질문에 저는 현재 26살인 나이로 길러졌는데요. 아니 누가 너 몇 살이라는 질문에 누가 이렇게 대답하냐고. How old are you? 몇 살이냐고. Will I live knowing as I've always known that I would be 26? 저는 26살로 알고 자랐는데요. 그거 몇 살? Bill. I've This is a really, really simple question. How old are you? 벨, 이거 정말 정말 간단한 질문이야. 너 몇 살이냐고. I believe that I'm 26. I have two birth certificates and my name changed 4 times. I lived for years with 결국에 너 23살이잖아. 근데 그 말 계속 못하고 26살로 자랐는데요. 저는 26살로 믿고 있었는데요. 결국에 자라면서 저는 뭐 2번의 출생 기록 증명서가 바뀌었고 이름이 바뀌었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나이 얘기하는데 사족이 이렇게 많이 붙는지 진짜. 얘 진짜 어떡하면 좋니? 대체 저길 왜 나간 거야? 키라빠님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대체 저길 왜 나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막 눈물도 흘리거든요. 인터뷰 중에 너 오빠 자폐증이라며. 자폐증 아니라던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갑자기 눈물 막 탁동 같은 눈물 흘리면서
왜 오빠가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기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눈물 흘리고 여기 앉아서 저도 피해자요. 저도 속은 거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중들은 속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야, 너만 제일 바보야. 너만 사기꾼이고. 누굴 바보로 하나 봐. Have of no, you do not have cancer, then that was something that I had to come to terms with. That takes a lot, and it was really traumatizing. I was feeling a huge amount of grief. 아, 나한테 너 죽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었던 거라고. 이것도 나한테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저 이걸로 엄청난 상실감을 갖고 있어요. Grief for not having cancer. 아이고, 암 안 걸린 거에 대한 상실감이요? 아니 보통은 암 걸렸는 줄 알았는데 안 걸렸다고 알면 거의 뭐 샴페인 따고 지금 3개월 내내 지금 파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상실감에 슬퍼하고 있다고. Know that I had been lied to. 아니요,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에 상실감을 느꼈다고요. Okay, thank you.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암 진단을 그렇게 받았는데 스캔본이나 이런 거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다고 뭐 네가 돈을 막 엄청 주면서 치료를 받았어 뭘 했어. 나가서 과일만 돈 내고 사 먹었잖아. 스무디만 만들어서 치료한다고. 아무튼 이런 인터뷰들이 다 나가고 엄마며 뭐 오빠며 나와가지고 사실과 너무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전에 어떤 기사가 나갔는데 벨이라는 멋진 암 환자가 있다. 이런 걸로 이겨내고 있다더라. 이런 기사를 올린 기자한테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어. 엄청 자세하게 얘 고향 어느 학교 나왔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 내 동생이랑 똑같은 학교 다녔다. 이러면서 걔 어릴 때부터 엄청 그냥 연쇄적인 거짓말쟁이였다. 어릴 때도 뇌종양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녔다. 너 이런 거 기사 올릴 때 확실하게 팩트체크 해라. 거짓말일 거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당시에는 기자가 뭐야? 별 생각 안 하고 넘어갔지만 그 메일 받은 것도 그 기자가 공개했어요. 나 사실 이런 거 받았었다고. 자, 여기에 이제 출판사인 더 펭귄은요, 자기들이 벨의 백그라운드를 체크하지 않았던 거 우리가 잘못이다 사과하면서 책 원래 2탄도 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취소를 했고 대중에게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애플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고 그냥 앱스토어에서 이 어플을 슬그머니 내렸어요. 뭐 구매자들이 고소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 이제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다행히 당시가 애플워치 출시 바로 직전이었어. 바로 직전에 이게 다 터졌으니까 망정이지. 이 애플워치 출시되고 여기에 어플로까지 나왔다? 그러면 아마 벨은 이미 돈 많이 벌었지만 그걸로 돈 훨씬 많이 벌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2016년 5월 호주에도 이런 한국 소보원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벨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요. 법원은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지 않은 더 펭귄 출판사에 $30,000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그리고 벨에게는 총 $410,0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약 6억을 부과를 했네요. 자, 이 벌금은 원래 후원하기로 했던 곳들 있죠. 그리고 아픈 아이였던 조슈아한테도 후원을 약속했으니까 이런 기부처들에 나눠질 예정이었는데요. 자, 더 펭귄 출판사는 곧바로 $30,000 벌금을 냈어요. 바로 이제 이거 내고 손절한 거죠. 근데 벨은 얼마 냈을까요? 돈. 퀴즈. 벨 같은 인성이라면 6억 벌금 중 얼마를 냈을까? 2016년도예요. 거의 10년 지난 거잖아. 100만 원, 또 $1,000. 빵원? 아유, 또 $1,000? 100만 원? 여러분들이 후하다, 인성들이. 벨은 지금까지 10원? 아니 1원도 안 냈어요. 1원도 안 냈어요. 벌금을 당연히 안 내니까 법정에서 다시 나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새 드레스에 새 옷에 400불짜리 생로랑 선글 딱 끼고 와서 저 벌금 못 내요. 저 돈 한 푼도 없어요. 실제로 빚이 $170,000가 있었고요. 통장에는 전 재산 5,000불이 있었대요. 근데 뭐 전두환도 돈이 없었다죠. 가진 재산이 없었다죠. 그렇게 돈이 없다던 벨은요. 아주 호주 사람들 지긋지긋해. 호주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뭐 좀 잘 된다 잘 나간다 하면 아주 끌어내리려고 다들 혈안이 올랐다니까. 난 저번에 애플이 초대해줘서 캘리포니아 갔다 와보니까 캘리 좋더라. 그래서 미국으로 LA의 호화로운 집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답니다. 아들 올리버는 LA에 있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돈 쓴 거를 보니까 1년 동안 1억이 넘는 돈을 명품 옷, 가방 사고, 뭐 화장품 사고 이런 데 쓰고 있고요. 돈 없다며?
그리고 팬시한 여행을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자, 호주 당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이 호주 당국이 벨의 집에 급습을 했어요. 야, 너 벌금 안 내더니 이런 돈 어디서 나서? 생로랑은 어디서 샀고? 해가지고 집에서 가방, 뭐 사치품, 가구 이런 것까지 다 압수를 했대. 그래서 이걸로 벌금의 일부로 사용을 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벨이 낸 건 아니죠. 압수당해서 어느 정도 충당한 거지 지금도 자기 돈으로 벌금을 조금도 내지 않았어요. 자, 그래놓고 진짜 기가 막힌 게 자기는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국가가 나를 입양했다면서 나는 에티오피아의 딸이다. 그래서 이 인터뷰가 또 바이럴이 됐는데 여기 이거 뭐 두르고 나와가지고 뭐 가자지구 얘기하고 에티오피아 어느 지역이 지금 여기 완전 지금 무정부 상태인데 우리는 사람들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 사람들은요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고 있고요. 공격받고 있고요. 우리 커뮤니티를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마이크 잡고 또 인터뷰를 해요. 갑자기 에티오피아 인권 운동가가 됐다고요. 야, 벌금 내고 네 그 가짜 희망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족 친구들한테 사과해. 그거는 못할 망정.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얘가 어떤 애인지 몰랐던 거야. 그냥 뭐 호주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들 목소리 내주니까 인터뷰도 하고 했던 건데 이거 올라가고 이제 바이럴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벨 깁슨이다. 진짜 사기꾼이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에티오피아 이 그룹 안에서 벨이 점점 이 그룹 안에 스며들면서 사람들한테 혹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어머, 어느 나라에 집이 좀 있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여기저기 그 사람들 재산을 물어보고 다녔대. 안 그래도 좀 뭔가 얘가 이상하다고 이 커뮤니티의 리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알게 된 거야. 얘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 그룹 리더가 벨 깁슨을 나가세요 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 애 대신 봐주던 그 남자친구랑도 헤어졌고 그 남자친구도 이제 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벨 남편은요 결혼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남자친구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도 그녀를 떠났다고 한다. 아니 LA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많잖아. 혹시 얘 본 사람 없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에나델비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전자발찌에 뭐 지금 린제이 로한인 것처럼 뭐 샤넬처럼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댄스 위드 더 스타일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막 얘기했는데 연예인 친구들이랑 인터뷰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에나델비도. 근데 얘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저는 이거 완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하는 말이라고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벨 깁슨은 에나델비에 비하면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에나델비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얘기했지만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였어요. 계속해서 뭔가 잔상이 남았고 같은 식스밋에 나왔죠. 인터뷰에서 그 인터뷰어가 당신들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세요? 라는 질문에 에나델비가 이 얘기를 했던 장면. 피해자요? 피해자 이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누가 저에게 피해를 받죠? 이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죄책감이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던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 진짜 또라이다. 그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피해본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다 갑부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쪽팔려서 말 못할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세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에나델비는 정말 드라마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 뿅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진짜 내 주변 사람들 중에는 같은 이제 외국인으로서 뉴욕 사는 친구들 중에는 에나델비 걔는 보통 애가 아니야 하면서 약간 경외롭게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잖아. 에나델비도 어쨌든 뭐 백인이지만 강한 액센트도 갖고 있고 근데 거기서 그냥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막 진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지점장 은행장 찾아가가지고 저한테 1억 좀 땡겨주세요. 제가 독일의 유명 상속녀인데요.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쟤는 와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어도 이건 어나더 레벨이잖아. 어떤 마인드면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아무튼 그러면서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였다면 이 대체의학을 들먹거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병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이 뻥을 친 벨 깁슨은 얘는 진짜 악마다. 정말 뭐 캘리포니아든 뉴욕이든 어디 있던 간에 잘 못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근데 넷플릭스 쇼 보면서도 너무 화가 났고 각색이 아닌 진짜 이야기를 파보면서도 정말 차라리 꾸며낸 이야기였으면 좋겠어. 근데 와 진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손에 칼만 안 들었지? 뭐 살인범들이랑 다를 바가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